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종식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약간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온라인 강의를 좀 하자.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한 2주 정도 전에 먼저 말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온라인 강의가 좀 계속 되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좀 주마다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공지사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민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민법에 흥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제가 리서치를 하는 와중에 좀 흥미로운 판례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호날두 노쇼 사건 아시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게 했던,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 아셨어요? 3월에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중에 일부가 이제 났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민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쉽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호날두 사건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죠. 티켓 판매 회사, 주최 회사가 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2020년 2월 4일에, 2월이군요. 3월이 아니고 2월이에요. 2월 4일에 선고 2019 가소 490120 판결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보시면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를 주최한 갑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했어요. 그러자 경기를 관람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죠. 그 사안에서 재반 사안에 비추어 볼 때 갑 회사가 을에게, 즉 관중이죠. 관중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갑 주식회사는 관중 1인에게 위자료 3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티켓 가격이었던 7만 1,000원, 그러니까 합하면 총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호날두 노쇼 사건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소송이 제기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전체 사건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관중분이 제기한 그 소송에 승소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 7월 26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이 있었죠. K리그 선발팀하고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한다는 홍보가 있었어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선수를 꼭 보러 가야 된다라는 일념 하에서 많은 분들이 이 경기에 관한 관람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셨고요. 직접 관람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호날두 선수가 출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름을 연호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고 그 사후 대처에 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공분을 일으키게 했던 사건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노쇼 논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막 정말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네 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인데요. 이제 관중 측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갑 주식회사 티켓에 관한 이 경기를 주최한 이 주식회사가 홍보를 할 때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광고 자체는 허위이고 과장 광고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입장료 환불은 물론이고 이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달라라고 청구하신 거예요. 그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 몰랐다. 계약서에 보면 출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몰랐으니까 우리가 허위 광고를 했다거나 과장 광고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법정에서 맞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제기하시면서 판결문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저 이 판결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판결문을 작성해 주셔서 너무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가 좋았어요. 한번 보시면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여가 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연극이나 영화, 운동 경기 등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로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또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여가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공연 티켓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화상품을 직접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과 감동 등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대충 예상을 하거나 혹은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이 선수의 경기력 혹은 이 팀의 경기력을 볼 때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는 뭐 마냥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달라지는 어떤 감동이 있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느끼는 감정이나 감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고객들은 그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 등을 믿고서 먼저 돈을 지불하여 구매를 하는데 문화생활에 관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이 여기 보시면 주관적,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느끼는 이 공연이나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 느끼는 이 정신적 즐거움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책에 흠집이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연, 개최되는 연극, 스포츠 경기 등에서 출연자나 선수 등에게 문제가 있는 보통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책이라든지 다음 연극이라든지 혹은 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필요 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해서 단순한 환불만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선수의 경기, 그 선수가 45분간 출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입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입장료 환불로만 내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판단하셨냐면요. 피고, 그러니까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 사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소외인 선수, 그러니까 그 호날두 선수를 얘기하는데요. 이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한 것을 홍보를 했어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이 막 기사를 냈잖아요. 그리고 피고 대표이사의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이 사건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사과문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유벤투스잖아요. 축구팀은 나라별 랭킹에서 30위권 밖이었다가 소외인 선수를 영입한 뒤 10위 내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기에서 이 선수,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의 인기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축구팀 내에서 지위 등 다른 어떤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 원고, 그러니까 지금 이 티켓을 구매하신 관중이죠. 이 관중분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이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간 것뿐만 아니라 소외인 선수, 그러니까 이 호날두 선수잖아요. 호날두 선수가 이 사건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물론 이 팀도 되게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팀 자체를 보려고 간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팀에 있는 다른 선수를 응원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이 선수가 직접 와서 우리나라에서 45분 동안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이걸 보려고 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기억나시죠? 예정보다 50분 지연됐어요. 진짜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었잖아요. 50분이 지연되었고 이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그렇게 크게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다 판결문이에요. 제가 판결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라는 거죠.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래서 피고도, 그리고 이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례가 주목했던 또 한 가지 판결 이유는 뭐였냐면요.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분노와 실망도 매우 컸다는 거예요. 직접 가셨던 관중들도 굉장히 분노하셨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호날두 선수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막 회자가 됐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매우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작은 팬덤의 문제,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팬덤에서 문제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이걸 넘어서서 더 큰 일반인의 분노까지도 자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재발 방지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피고가, 그러니까 이 회사잖아요. 주최 측이 고의적으로 소외인 호날두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였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모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선수가 출전한다고 홍보해야만, 예를 들면 홍보해야만 뭐 이득을 얻을 거니까 홍보해야지 라고 했다는 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건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걸 심각한 사태라는 걸 알고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경기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의 가격과 그 최고 가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분이 냈던 입장료가 71,000원이거든요. 그걸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으로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위자료 30만 원이고요. 입장료 71,000원이에요. 그래서 1인당 371,000원을 배상해라 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러 분들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서치된 바가 없는데 그 소송도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이후에 항소가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민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약의 형태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가족법 같은 관계들도 있어요. 혼인이나 이혼 같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고요. 물론 여기는 회사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당사자는. 그런데 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진 않았던 어떤 불완전한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또 혹시나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기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들이 민법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규율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내용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오늘 간략히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민법이 뭔지 한번 볼까요? 민법은 사법으로서의 민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 했잖아요. 그때 헌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헌법은 공법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하고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민법은 달라요. 개인하고 개인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으로는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적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라는 대등한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권리가 있어요. A도 있고 B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각자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하고 서로 권리 의무를 다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민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예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물론 사적 자치,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해서 내 의사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정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뒤에도 보겠지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내 권리를 이제 내 의사에 따라서 법률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법의 규율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권하고 가족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관계에 관한 것들이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민법은 이렇게 큰 두 개의 틀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재산법은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권관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컵은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부동산은 내 거야, 약간 이런 예금은 내 거야 이런 것처럼 소유하는 관계. 그리고 저당권처럼 어떤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채무를 질 때 저당을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예를 들면 뭐 이런 펜 하나 산다는 거, 그런 매매 관계라든지 임대차, 이 사무실도 이제 임대를 해야겠죠. 소유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 그리고 불법행위, 아까 우리가 계약 체결했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던, 나한테 손해를 줬잖아요. 그게 불법행위인 거예요. 이런 채권관계 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산관계예요. 가족관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혼부터 혼인, 그다음에 친자관계, 입양, 후견, 그리고 뭐 부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그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크게 재산하고 가족관계 두 개를 규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민법의 또 특징은 뭘까? 일반사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매매관계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사인, 그러니까 이제 그 공법이나 약간 국가기관 이런 거 말고요. 사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규율받는 그런 관계인데 조금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사법이지만 특별사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거래를 주로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 상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그냥 가장 간단히 생각하시면 상인 간을 규율하는 법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외도 있지만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이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을 때 민법은 일반인에게 다 두루두루 적용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상법은 상거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민법이 이만하다라고 하면 상법은 그중에 특정 집단, 이만한 집단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법이고 그 다음에 그 민법은 더 큰 범위 내에 있는 일반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법을 볼 때는요, 실체하고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권리 의무에 관해 정하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뭐 매수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즉 파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사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자가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못 팔았을 때, 혹은 이 판매한다고 약속했던 이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질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매수인은 산다고 했잖아요. 돈을 줘야 될 거잖아요. 돈을 못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바로 실체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게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절차법은 뭐냐면요, 이 권리와 의무를 쌍방이 누리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절차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송 절차를 정한다든지, 혹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제가 승소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집행을 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압류를 한다든지 뭐 경매 처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절차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이거든요. 나눠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실제법하고 절차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실제법상 의무에 위반이 있다 라고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법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절차법에 의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소송이라든지 소송에서 이겼는데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떤 또 강제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법을 통해 해결한다 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호날두 소송에서 이겼어요.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몰라 나 안 줘. 이럴 때는 절차법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법률관계는 권리하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에 대해 약간 특히나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뭔지에 대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법률관계가 뭐냐면요.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도 있을 수 있고요. 관습도 있을 수 있고요. 종교도 있고요. 도덕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거는 뭐 심하게 말하면 죄야. 혹은 이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우리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법이냐? 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사회규범, 법이나 관습이나 도덕이나 종교에서 각자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규범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률관계라고 하면 이 법에 따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그래서 법에 따라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점에서 강제력이 없는 다른 사회 규범하고 조금 구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가 그 형법을 어겼을 때는 징역형, 벌금형 이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덕적인 건 법에 규율되지 않은 걸 전제하는 거예요. 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도덕을 어겼다거나 관습을 어겼다거나 종교적인 어떤 관습 그 규율을 어겼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규율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형 법정주의가 있으니까 헌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법은 강제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률관계는요. 법에 의해서 그 보호를 받는 자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구속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이제 정말로 어디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요. 권리하고 의무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권리는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인 거죠. 이에 반해서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꼭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법률상의 구속이라는 것이거든요.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권리의 방법, 행사 방법이에요. 행사 방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권리가 존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적 자체의 원칙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소유권이잖아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무한정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설정해 놨거든요. 그게 법에도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권리 행사의 한계로 크게 우리 민법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법대에 입학을 해서 아마 1학년 1학기였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개론 수업 같은 거 듣잖아요. 법학 개론 수업을 듣는데 이거를 정말 많은 논의를 했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원칙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2조 볼게요. 신의 성실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그런 어떠한 너무 권리라든지 어떤 상대방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침해해가면서 이것들을 내 권리라는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권한 남용의 법칙인데요.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뭐 고통이나 여러 가지 타격을 주면서까지 이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민법의 두 가지 대원칙이에요. 자, 판례가 어떤 때 이걸 인정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실무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딱 이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이 권리남용의 원칙이라든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조건 이제 제일 앞서서 들고 갈 수 있냐? 물론 대원칙이니까 우리가 주장 가능하고요.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법리가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 그 중요 법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권한남용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한남용이 이제 권리남용에 문제가 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잠시만요. 그것들을 메인 주제로 해가지고 판결문이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대법원이 2007년 6월 1일에 선고한 2005-5812 판결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공동묘지 조성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분양받는 사람들, 수분양자라고 하거든요.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이 분양회사가 고지해야 되냐,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 사안이었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업측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혹은 뭐 여유 자금을 마련했거나 혹은 뭐 부모님의 원조가 있다거나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너무 훌륭해요. 입지 조건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 광고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여기 괜찮겠네? 내가 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결혼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키워도 괜찮겠다. 여기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나 여기 계약해야겠어 하고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혹은 이미 조성이 될 예정이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양회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분양회사가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보실게요.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든 면밀하게 막 찾아봤으면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서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막 찾아봤을 때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분양회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딱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A 차량과 B 차량의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가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과실 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한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내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 아예 책임을 면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중립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 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라든지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낯선 단어가 있을 텐데 주변과 친하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긴밀하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혹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공동묘지가 들어서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 가격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이 가격을 주고 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할 때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파트를 그러면 아파트 단지 옆에 그것도 굉장히 대단지인데 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설 거다라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회사에서는 이것을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판결이에요. 아주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이 2006년 10월 12일에 선고 2004-4852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뭐냐면 이 케이스는 쓰레기장 사건이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이제 건설할 거잖아요. 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인데요.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게 의무의 이행이에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 자기 의무하고 부자기 의무가 나뉘는데요. 이것도 좀 법학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어를 아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근데 굉장히 용어가 낯설어요. 자기는 뭐고 부자기는 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저희 1학년 때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1학년 때는 또 지금하고 다르게 법전이 다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문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법률 용어에 대해 되게 낯설고 새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편 찾아가지고 막 밑에다 달면서 우리가 중문관인지 법학관인지 모르겠다 뭐 이럴 정도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됐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글화 작업이 많이 돼서 그런 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이 특수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기는요. 어떤 행위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면 하는 행동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게 자귀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체결을 했을 때 내가 금전을 지급하는 것 요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귀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부자귀는 뭐냐? 자귀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변의 조망을 위해서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 뒤에 있는 아파트를 위해서 이 앞에 건물은 몇 층 이내로 제한하겠다라고 계약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층으로 제한한다고 하면요. 이 5층 이후 6층, 7층, 8층, 9층 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들은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자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지 않는 행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의무의 이행은요 또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서 해야 하겠죠. 그리고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그 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권리 능력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헌법에서 기억나세요? 권리의 주체가 사람,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지만 법인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배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에도 자연인과 법인이 나오는데 헌법하고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단 자연인 우리가 알다시피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자연인에게는.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고요. 그러니까 용어를 아시면 돼요. 자연인이 일단은 그 권리의 주체인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권리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라든지 자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민법상 표현이에요. 법률 용어니까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구나.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존한 동안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예외가 있어요. 뒤에 제가 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보실게요. 첫 번째는 태아인데요. 태아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본다면 민법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출생한 때로부터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태아는 일단 분만 중에 엄마 이제 뱃속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태아라고 해서 우리가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민법은 예외적으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실게요. 태아의 보호 차원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대습 상속,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당했다, 손해를 입었다 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 같은 것들,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태아는 곧 태어날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것들, 예외적인 상속 관련된 법리에서는 특정한 법률 관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게 돼요. 뭐 이제 그렇다면 태아가 사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뭐 민법에 관한 굉장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한번 살펴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중간쯤 가면은 제가 이제 각자 레포트들을 하나씩 들을 텐데 거기서 뭐 이 주제 선정하셔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과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일단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법원은 태아의 권리 능력을 뭐라고 판단했을까? 같이 한번 볼게요. 대법원이 1968년 3월 5일에 선고한 67-2869 판결이 하나 있어요. 이게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보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잖아요. 그럴 때 이 불법행위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그러니까 차량이 사실은 산모를 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그 불법행위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이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로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돼버렸잖아요. 이 아이가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아 자신이 스스로 손해배상에 관한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대법원이 1993년 4월 27일 선고한 93-4663 판결이에요.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당시의 태아였다가 그뒤 출생한 자에게 부모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사례는 너무 안타깝게 태아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례에서 다행히 태아가 이제 생존은 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부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뒤에 출생한 태아는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충격적인 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거니까 이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본 케이스예요. 이거 두 가지. 그래서 태아에 대한 이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행위 능력인데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라든지 자격을 의미하거든요. 민법은 재산상 법률행위 분야에서 행위능력 제도라든지 제한능력 제도를 채택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모든 사람 평등하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행위능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고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은 재산상 법률행위 분야에서 재산상, 그죠? 행위능력 제도라든지 제한능력자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특히 이제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요.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예요. 그죠? 민법상 만 19세예요. 그리고 이거는 민법 제4조 이하에 이제 쭉 규정들이 나오거든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제가 뒤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핸드폰 개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행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가 어떤 사술, 우리가 법률 용어 사술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위임장을 위조한다든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해서 마치 본인이 성년인 것처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문 보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한 능력자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민법 제9조 이하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정의이고요. 보시면 그 설령 이러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의 행위가 다 제한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요건이 뒤에 있거든요. 보시면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를 먼저 해요. 이제 일정한 사람들이. 그러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의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령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면요. 행위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청권자, 법이 규정한 신청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개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종국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피성년 후견인과 별도로 피한정 후견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12조 이하에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과 동일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성년 후견이라는 것이 있고 한정 후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은 자인데요. 이분들은 아까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아예 행위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범인은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존재는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를 제한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차용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매매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여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행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제일 앞에 봤던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모든 게 안 되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다 돼요. 다 되는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뭐 어떤 행위는 할 수 없어 라고 규정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특정 후견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제14조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요. 일시적 후원이나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마찬가지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행위는 다 저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뭐 계약을 체결하든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믿고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미성년자였든 아니면 뭐 그 피성년 후견인이었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뭐 권리 능력에 제약을 받는 자였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률도 일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법은 그것들을 규정해 놨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제한능력자예요. 미성년자라든지 성년 후견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했을 때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든지 철회권이라든지 거절권 혹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먼저 민법 제15조에 보면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불안하니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한능력자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1개월 이상 시간을 줄 테니 이 계약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를 알려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거나 만 19세 이상이 돼서요. 혹은 이제 제한능력자가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 그냥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2항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안 된 거죠. 그럴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잖아요. 법정 대리인에게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계약 유지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이 이걸 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을 유지하는 걸로, 그죠? 추인한다라고 보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제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원칙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제1항, 2항 보시면 일단 기간을 정해서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확답이 없다라고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예를 들면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뭔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확답을 하려면 이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또 민법이라든지 여러 법률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만 회시를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인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제16조 보면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거든요. 제1항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안 할 거예요. 너 미성년자였어? 내가 알았으면 안 했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거죠. 제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개통하러 갔다거나 혹은 카드를 신용카드를 만들러 갔다거나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그렇게 된다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 하지 말자, 계약하지 말자라고 앞선 게 이제 1항이 철회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2항은 뭐냐면 단독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고맙고 혹은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고가의 어떤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 증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받기만 하면 되니까 단독행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친구가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나 안 받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절권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이제 우리 계약하지 말자 라든지 혹은 나 이거 안 받을래 라는 의사표시는 이 미성년자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리인에게 할 게 아니고요. 미성년자라든지 제한능력자에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게 제3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성년자가 속였다는 게 이건데요.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라는 게 있어요. 제1항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 보시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막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계약 체결이라든지 어떤 행위들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부모님들의 위임장을 위조한다거나 마치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에 그것을 사본, 뭔가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본을 보내가지고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해서 카드 계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들이 막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예전에는 사술이라고 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일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판례가 있거든요. 미성년자와 사술 관련된 판례인데요. 대법원이 1991년 6월 22일에 선고한 7.1-940 판결이에요.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을 위해서 미성년자임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 원래 판결문에 동사무소라고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제 지금 주민센터고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하고 공모해서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더 문제는 이게 인감증명서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위임장 손으로 쓰고 이러는 거는요. 거짓말로 쓴다고 해도 약간 뭐 그럴 수 있지, 아주 공적인 건 아닐 거야 라고 혹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감증명서일 경우 문제가 달라져요. 저희도 이제 소송할 때 위임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A의 행위에 대해서 B가 대리권 수여받는다든지 위임을 받았을 때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처럼 인감증명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인정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위조한 거예요. 이 주민센터에 그 재직하시는 분하고 공모해가지고 그러면 상대가 생각할 때는 그래 너가 좀 어려 보이긴 해. 아 근데 인감증명서가 있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성년자가 자기가 이렇게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판례 하나 더 볼게요. 대법원이 1971년 12월 14일에 선고한 7.1-2045 판결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 있어서 사술을 쓴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속임수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사술이라고 썼거든요. 저희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표현했었는데 어쨌든 이 속임수를 쓴 것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저 능력자인데요. 저 송년이에요.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조를 한다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난 능력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성년자라고 했잖아. 이런 거. 너 취소할 수 없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성년자가 사술, 즉 속임수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라는 것들을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판결이에요. 중요한 판결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이제 민법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잖아요. 아직 좀 낯선 용어도 많고 해서 약간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있어서 민법의 또 중요한 법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민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계약은 이런 것이었네 라는 것들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